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이 특립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엉글리시의 공연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 국제학교 입학 선택 A부터 Z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해외 근무를 하게 돼서 아마 해외 파견을 받게 돼서 해외로 이주하는 어떤 그런 음, 부분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텐데요. 그런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민이 바로 아무래도 자녀 교육에 해당할 것이고요. 그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자녀가 공부하게 될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일 텐데요. 자, 오늘은 이런 우리 해외로 이주해서 해외 현지에서 우리 자녀가 공부하게 될 국제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학교를 선택한 다음에 그 준비 과정, 뭐 입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 입학을 지원하고 진행하는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날 부분이 아니죠. 우리 자녀가 실제 이제 그 목표했던, 뭐 희망했던, 아니면 상황에 맞게 선택했던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 자녀가 올바른 그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고 전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또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국제학교 입학 이후에 유의해야 될 부분까지 가능한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해외로의 이주, 그래서 해외에서의 자녀 교육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PPT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A부터 Z까지 했으니까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목적에 두고 있거나 아마 이제 진행해 보셨던 분들 생각했던 이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고민되고 아주 난감하고 이렇게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최대한 이 부분들을 모든 내용을 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한번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가시면 아무래도 국제학교를 준비하고 선택하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 살피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자, 그러면 먼저 보여드릴 화면은 해외 국제학교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검토할 사항 어떤 내용을 중점을 두고 해외 국제학교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국제학교의 학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들은요. 우리 한국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 전 세계가 모두 공통으로 동일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정한 학제가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다음 중학교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다음 고등학교가 고1부터 고3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해외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영국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2열이라고 붙이죠. 2열 1부터 13까지 해서 13학년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미국계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12학년제인데 그런 경우에 보통 그레이드 붙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12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학기도 우리는 1학기, 2학기, 한 학년이 2개 학교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해외에는 3개 학교로 되어 있는, 그다음 4개 학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2개 학기로 한 학년이 구성되는 경우에 영문에서는 시메스터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 세라고 SE가 우리 투죠, 투 반쪽인다. 예,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 시메스터가 되어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계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이 3개 학년으로 3개 학교로 구성돼서 그 각각을 텀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다른 어떤 경우에는 뭐 트리메스터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고요. 보통 텀이라고 합니다. 텀 1, 텀 2, 텀 3 이렇게 한 개 학년이 3개 학교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4개 학교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도 요즘은 조금 이제 완화되긴 했지만 해외 학교들도 특히 영국계 학교들 같은 경우에
자녀의 연령, 그 학생의 연령에 맞춰서 학년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것들 조금 이제 보면 특히 영국계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엄격하게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제학교들이 갖고 있는 그 학교가 몇 학년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년에 몇 학기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연령에 맞춰서 우리 아이의 연령엔 몇 학년으로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우리 3년 특례라고 하죠. 이 3년 특례 자격 조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운 조건을 맞출 때 특히 이수학년과 이수학기 요 계산이 굉장히 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국내에서 몇 학년 몇 학기까지 마쳤는데 우리 아이가 국내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해외 나간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한 학기만 건너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제가 틀리기 때문에 학제 차이로 인해서 한 개 학기가 누락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아니면 뭐 겹칠 수도 있습니다. 중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1기 학년을 건너뛰어 버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였는데 마쳤는데 한국에서 해외에 나가서 갑자기 2열 10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중3입니다. 중3. 중3 1학기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텀이 길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레이드 9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국내에서 중학교 1학년 1학년까지 마쳤다. 예를 든다면 그렇다 그러면 1년 이상 건너뛴 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제학교 선택할 때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몇 학년 몇 학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게 나중에 추후에 학생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로 한국대 입시를 치르고자 할 때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계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국 학교라고 불리는, 영국은 우리하고 좀 비슷한 우리 제외한국학교라고 있잖아요. 약간 그거하고 좀 똑같지 않지만 우리는 교육부에서 그 제외한국학교를 모두 그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영국은 좀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영국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령에 따른 학년 선택이 조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명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 다 별도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티하니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아이의 성향에 따른 학교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성향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그 외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한 학교에 적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내향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한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의 성향을 좀 적절이고 외향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향적이고 아이가 좀 어떻게 학습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걸 즐거워한다기보다는 공부에 대한 성취에 대한 어떤 욕구가 강하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좀 학구적인 그런 차분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에 특히 보면 이제 국내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해외 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참고로 해외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13학년제의 경우에는 2월 11입니다. 11학년입니다. 11학년. 그리고 12학년제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 10이 되겠죠. 10학년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곧 이제 표준학력 평가 과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어보셨던 뭐 IB나 A레벨이나 AP 같은 거 우리가 표준학력 시험, 어떤 표준학력 평가 과정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자, 이런 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적이 대학 입시에 직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이의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기본적인 사용 능력, 영어의 깊이 이런 부분하고 또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 태도, 습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IB나 A레벨 같은 경우에는, 특히 IB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우수해야 되고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평소에 독서를 좀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학구적인 아카데믹한 어떤 그냥 뭐라고 할까?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왜냐하면 IB 과정은 특히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은 페이퍼를 우리 같은 그냥 대학 시절 생각하면 리포트라고 하지만 요즘은 다 페이퍼라고 하죠. 그 페이퍼를 굉장히 열심히 써야 되고
파이널 시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완성된 에세이를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좀 중요하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덜 요구되는 게 AP 과정입니다. AP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얼마큼 잘 사용하느냐, 물론 영어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그 시험의 성적을 원만하게 잘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완성되었던 글 에세이를 작성하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요, 어떤 학습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얼마큼 축적이 되어 있는가를, 한마디로 어떤 지적인, 지식적인 내용의 어떤 그러한 정보량을 만큼 만약 학생이 습득했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AP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영어 학습 능력, 영어 능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해도 성적을 받는데 부담이 덜하겠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도 조금 이제 보면 우리 학교가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간에 많은 분들이 무조건 뭐 IB 과정을 해야지, IB 과정 국제학교 다녀야지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A레벨 과정에서 공부하면 한국 대학 입시에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분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또 역시 다른 영상들, 저희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 보시다 보면 충분히 캐치가 가능할 거라 보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좀 별개의 부분으로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크리스천 계열의,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미션 스쿨들이죠. 뭐 그 외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무슬림, 이슬람교를 기반으로 한 학교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건 학교 선택하는데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이런 학교 선택하는데 조금 이제 그 고려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히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거주하게 될 그 지역과 이 접근성, 그리고 학교의 어떤 그런 규모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시설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 아마 해외에서 그 해외로 이주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전 모든 가족이 자녀를 포함해서 해외로 완전히 이주하기 전에 사전에 답사를 아마 다녀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한번 가능하면 눈여겨보았던 아니면 상담을 받았던 국제학교를 직접 찾아가셔서 가면 그 입학을 담당하는 카운셀러나 코디네이터 분들이 그분들이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학교의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주니까 그런 사전 답사를 진행하는 것도 꼭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비가 굉장히 비싼 국제학교들 하면 학비가 굉장히 부담이 크죠. 물론 이제 주변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견하는 기업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보면 그 많은 비용과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로 나갈 때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다는 건 한국과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환경에 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 시설에 대해서, 특히 학교 시설이 굉장히 좋아야지만 그게 훌륭한 국제학교다라고 좀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제학교의 규모, 그러니까 시설적인 환경적인 규모입니다. 규모나 시설과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의 품질, 교육의 질, 이것과는 사실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제학교의 어떤 그러한 어, 시설적인 부분이 반드시 그 학교의 교육의 품질과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해외 국제학교 선택할 때 좀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학교를 입학할 때는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이제 미리 그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충분히 검토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교민들이 갖고 있는 뭐 요즘은 네이버 다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네이버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특히 이제 오픈 채팅방을 좀 검색하게 들어가셔 가지고 그 학부모님들이 모여 있는, 교민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 정보 얻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먼저 이주한 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직장의 어떤 그 보호자분의 직장 동료를 통해서도 정보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일단 선호하는 입학을 생각하는 그러한 학교가 정해지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입학을 할 때 어떤 몇 학년으로 배정될 것인가 그걸 확인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공석이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요. 그 국제학교의 공석을 확인하는 건 학기 중에는 공석을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기 중에는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이 학기 도중에 학생들을 편입하는 걸 많이 안 받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막상 문의해 보면 예, 공석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유학원을 놓고 하고 유학원의 도움을 요청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어떤 오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아무튼 요 방학 기간을 활용하면 그때 문의하면 좀 더 공석이 얼마큼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동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운셀러나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받든지 아니면 웹사이트에 입학 관련된 어드미션 관련된 정보들이 보통 인터내셔널 스쿨의 홈페이지에 가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입학에 필요한 준비하는 데 있어 세부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여기도 전형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 뭐 디테일한 내용들이야 이렇게 있다는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아이가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당연히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학교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담임선생님의 영어 추천서, 영문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이 같은 경우 부모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영문 추천서를 준비하고 그리고 해외 국제학교라고 국제학교에도 우리 국내 대학 들어올 때도 해외 학교에서 공부했던 학적 관련 서류들을 국내에 고등학교에 편입할 때, 국내에 대학교에 입학할 때 그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는 것처럼 해외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직전 단계에서 학생이 어느 과정까지 공부했는가 관련된 학적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는데요. 당연히 영문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영문을 제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어 번역한 것을 이제 공증하는 과정이 있죠. 이것까지 필요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그래도 인제 보면 번역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단계에서 중학교에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겠죠. 그 생기부를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에 번역만 해서 그냥 내면 되는 경우들이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번역된 것이 정확히 된 것인가에 대해서 번역 공증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 입학을 준비하는 서류를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의 뭐 신원 자료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보면 우리가 보면 여권 사본이라든지 학생의 사진, 그다음에 뭐 출생 증명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다 영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원서 접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인제 다음 단계로 당연히 입학 테스트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입학 시험은 과거에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만 시험이 치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와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제 코비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인제 보면 비대면 요런 절차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학 시험 자체를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인터뷰를 왜냐면 처음에 학교에 문의한 다음에 실제 답사를 갔다 하더라도 답사 시점에 이 학생이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 학생이 학교에서 TO가 있다라고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인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해외까지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번거롭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입학 테스트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입학 시험 어떤 것을 보느냐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은요. 리딩과 라이팅 이 두 가지 위주로 보통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인제 스피킹까지 있는데 스피킹은 뒤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제 리딩과 라이팅 이 두 가지 그 학생이 글을 영문을 영어로 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영어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중에서도 아카데믹한 부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라이팅 평가하게 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표준화되어 있는 국제학교 입학 시험이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맵 테스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 와이다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모든 국제학교들이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학교에 따라서 요걸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와이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 수학 시험을 본다기보다는 뭐 수학 용어, 과학 용어에 대해 학생 이해 정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리딩, 라이팅을 평가하되 뭐 수학이나 사회과학이나 그리고 뭐 과학이나 이런 관련된 영어 용어를 대한 어떤 학생의 어떤 인식 가지고 있는 어휘 능력을 좀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웹 테스트나 와이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ESL 과정에서 반편성이라든지 이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거의 100% 실시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터뷰입니다. 학생과 인터뷰인데요. 이 인터뷰 이거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의 내용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학년인 경우에는 학부모님과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분들은 야, 내 영어를 거의 잘 못하는데 인터뷰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데요.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 가지고 뭐 학부모님한테 특히 학부모님이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학부모님도 영어는 돼 있어야지 학교의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정도 하니까 또 이것도 막 겁을 내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겁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학부모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보통 학생의 인성과 또 학교 적응과 관련된 주제가 대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인터뷰가 어떻게 주로 이제 물어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요. 보면 인터뷰에 자주 나온 거는 오늘 시험 본다음에 아이한테 오늘 시험 어땠냐 물어볼 정도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와보니까 어떠냐 그리고 아니면 과거에도 이렇게 해외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거나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있냐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학생이 갖고 있는 자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느낌 어떤 경험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보면 또래 집단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뭐 남학생들과 많이 어울리는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정보 몇 살 생일 언제 그러니까 부모님 직업은 뭐고 아니면은 형제가 있느냐 형제와 그리고 형제가 있을 때 그 형제와의 관계가 어떠냐 뭐 좋아하는 게 뭐냐 어떤 과목을 좋아하냐 취미는 뭐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자녀에게 학생에게 물어보는 그런 형태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학기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에는 입학금 및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기여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여금은 한 번에 다 받지 않고 학생이 그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나누어서 분납해서 뭐 2년, 3년간 이렇게 쭉 나누어서 이렇게 기여금을 납부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입학 결정됐다. 말씀했던 것처럼 해서 끝날 게 아니죠. 자녀가 이제 국제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큼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꼭 살펴봐야겠죠. 자, 국제학교 다니면서 자녀의 어떤 학습 상황이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만 추려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 영어학습의 우선권을 배정해내면은 아무래도 학교가 국제학교 같은 인터내셔널 스쿨은 영어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무엇보다도 교우 관계까지도 영어를 기본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은 영어, 특기 중에서도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좀 보면 좀 보키블러리 같은 부분들 아무래도 학생이 갖고 있는 어휘량이 얼마큼 되는가가 실제 영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신경을 써주라고 보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쭉 다니면서 영어의 기본 실력을 늘려주는 데 있어 좀 중요한 뭐 시험이 있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토플을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토플은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 영어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네 가지 요소에 대한 특히 아카데믹한 잉글리쉬에 대한 기본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용하면 학생의 저학년 단계, 국제학교 초창기 단계에 국제학교에 적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아니면 영어 회화라 그러면 아무래도 원어민과의 자주 노출을 통해서 아이가 그런 영어를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면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전략적인 학습 플랜 아무래도 대학 입시 생각한다면 특히 국제학교에서의 8학년, 9학년 우리 중학교 2, 3학년 단계가 되겠죠. 이때 쌓아놓은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향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의 성적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 인식하고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언어에 대한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빙하권 국가에 다니는 경우에 현지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 두면 기본적인 내용 정도 공부해 놓으면 아이가 실생활하는데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스쿨에서는 모두가 영어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비영권 국가라면 학교를 벗어난 환경에서는 영어가 안 통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지 언어의 기본적인 정도는 아이가 좀 습득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아주 이거를 무리해서까지 막 그 외국어도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언어에 능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특히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국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저학년 때 해외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 중에 보면 언어 비빔이라고 해서 이 어느 하나의 언어도 정착되지 못하고 이 그러니까 한국어도 어설프고 영어도 어설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이제 언어 비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언어 구조가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언어가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학습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데 되게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학습 능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모국어가 한국어인 상태에서 한국어를 충분히 익숙한 상태에서 해외로 간 자녀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학습의 기본적인 사고를 한국어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의 완성이 덜 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고 있는데 뭐 굳이 영어 배우러 왔는데 한국어 뭐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국어 대화하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아직 한국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다고 한국어 학원에 다녀야 돼야 그것보다는 한국어에 대한 독서를 보통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어 책을 읽는 습관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고요. 특히 인제 국제학교에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들 중에 의외로 보캐블러리가 굉장히 취약한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의미가 뭔지 극단적으로 하면 좋은 의미인 것 같고 나쁜 의미인 것 같고 그 정도 구분을 하고 아니면 쪼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게 뭐 생물 관련된 용어 같기도 하고 같긴 한데 아니면 이게 책을 의미하는 용어 같긴 한데 아니면 이게 수업 관련된 용어 같긴 한데 그 정도만 있고 디테일한 뉘앙스 구분을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학습에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깊이 있는 과목을 공부하고 학습할 때 굉장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의 기초를 쌓는데도 보캐블러리 절대 이 부분 여러분들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걸 굉장히 소홀히 해요. 국제학교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 아이의 기본적인 보캐블러리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써 줍니다. 그거는 뭐 우리 다 대한민국 교육에서 보통 이제 보캐블러리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직이 아니지 않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분명히 보캐블러리 학습 그리고 한국어 단어 학습 이런 부분들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정확히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학생이 고학년이 됐을 때 언어적인 언어가 결국은 학습의 모든 기반이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 충분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학생과 커뮤니케이션을 부모님께서 자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인제 아이 입장에서는 해외 낯선 환경에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혼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특히 그런 아이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아이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특히 학교에서 아이가 공부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 어려워하는 점, 그리고 교우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학교의 담임 쌤이나 카운셀러 쌤하고 면담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런 그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해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서 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섹터인 국제학교를 입학한 이후에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학교 입학에 대한 알파에서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 A부터 Z까지라는 설명으로 영상 준비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인제 보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모든 그 국제학교에 입학하고 준비하고 이후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다 세세하게 설명드린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건 불가능하죠.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상당 부분은 그 저희 옹글리시 채널에 보면 특례 입시와 관련만으로도 거의 1편 이상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한 편 한 편 영상들 찾아보시다 보면 검색해 보시면 뭐 특례 자격조건 관련 부분이라든지 또 해외 국제학교 형태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인증시험, 그 표준형의 평가시험이라고 하죠. 뭐 AP, A레벨, IB 관련된 그런 영상도 있고 그런 내용들 충분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 내용들은 하고 일단 해외 국제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외 이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리하여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광고를 드리면 예, 뭐 이미 제가 이제 영상들 보면 항상 댓글 부분이라든지 해설 부분에 우리 옹글리시 단톡방에 대한 안내도 있고 또 개별 상담을 요청하실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신청 방법에 대한 얘기도 카카오톡 아이디 옹글리시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 담아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궁금하신 부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도 드린다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 정도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하신 내용 해외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거나 한국대 입시를 위해서 어떤 국제학교가 좋을지를 고민하고 계신 우리의 자녀의 국제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